네, 그래서 학회 논문, 전월 논문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결국 학회 논문 중에 일부가 연구 성과로 학계에서 인정이 되고요. 전월 논문도 일부만 학계에서 연구 성과라는 것으로 보통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뭐 논문을 5개 썼어요. 뭐 석사하는 동안 논문을 3개 썼어요. 이런 식으로 말할 때 그 논문의 편수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자기가 이제 학계에서 인정되는 연구 성과만 이제 논문으로 보통 얘기를 합니다. 나머지는 사실은 이제 연구 성과가 아닌 논문들은 논문을 내더라도 보통 이제 자기가 뭐 논문을 몇 편 썼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는, 그러니까 학계에서 보통 얘기하는 논문이라는 기준이 있고 그거에 이제 해당하는 것만 연구 성과로 인정이 되고, 우리가 보통 이 자기소개서나 이제 뭐 취업할 때 이 논문 성과 뭐 자기가 몇 편 썼어요라고 할 때 그런 거 쓸 때 이제 인정받는 그 기준을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가 연구 성과로 이제 인정이 되냐라고 하는데, 학회 논문에도 여러 가지 학회 논문이 있습니다. 크게는 국내 학회 논문과 국제 학회 논문으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국내 학회 논문과 국제 학회 논문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열리는 장소의 차이점이 아닙니다. 많이 오해를 하는 게 국내에서 열리면 국내 학회고 해외에서 열리면은 국제 학회 논문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국내 학회는 이제 한국어로 발표가 되고요. 한국어로 발표가 되고 참가하는 사람의 50% 이상이 한국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제 진행도 전부 다 한국어로 합니다. 사회자가 이제 진행을 하는 것도 전부 다 한국어로 하고 이렇게 하는 학회를 국내 학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학회들을 우리가 국내 학회라고 부르고 보통은 한국에서 열리죠. 국내 학회인데 한국에서 열리지 않는 경우는 거의 이제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모두 다 만족하는 학회를 국내 학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국제 학회는 한국에서 열릴 수도 있고요. 외국에서 열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조의해야 될 게, 한국에서 열렸다고 국내 학회가 아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열리는 국제 학회도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국내 단체가 여는 어, 국내 단체가 여는 국제 학회도 많습니다. 국내 단체가 예를 들어 이제 제가 많이 참석하는 학회가 한국통신학회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이건 국내 단체가 되겠고, 이 국내 단체가 여는 국제 학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여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뭐 제주도에서 열렸던 적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뭐 이제 동남아시아라든지 이런 쪽에서 열리는 국내 단체가 여는 국제 학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진행이 모두 다 사회자가 영어로 이제 진행을 하고요. 사회자가 한국인이더라도 이제 영어로 사회자가 진행을 하고, 발표도 논문 발표도 영어로 합니다. 그리고 참석하는 사람들의 50% 이상이 한국인이 아닌 사람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고, 50% 이상의 논문이 한국이 아닌 단체에서 온 논문들이 발표되는 그런 학회를 국제학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내 학회랑 국제 학회를 구분할 수가 있고, 그래서 주의해야 될 게 국내 단체가 열었다고 그리고 한국에서 열렸다고 국제 학회가 아니진 않는다. 그러니까 국제 학회 될 수도 있다. 이 점을 이제 주의해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연구 실적으로 뭐가 인정되냐가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요. 국내 학회 논문은 일반적으로 운이 분야에서는 연구 실적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국내 학회 논문을 아무리 많이 내도 연구 실적으로는 보통 인정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국제학회 논문 중에서 일부만 연구 성과로 인정이 됩니다. 그 일부는 우리가 보통 이제 몇 티어, 뭐 탑 티어 혹은 세컨 티어 학회라고 부르는 이런 학회들의 이름이 잘 알려진 학회들의 낸 논문들만 연구 성과로 이제 인정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름이 알려진 학회들은 사실은 사람마다 기준이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누구는 이 학회를 이제 연구 성과를 인정할 수도 있고 누구는 아닐 수가 있고, 사실 사람마다 다르고 나라마다 다르고 뭐 학교나 이런마다 기준이 좀 달라가지고 이게 딱 정해진 건 없는데요. 한국은 약간 기준을 나누기를 좋아하죠. 그래서 우리가 통일된 기준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BK CS 인정학회라고 부르는 기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보통 200개 정도의 학회가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이게 한국 한정이긴 한데, 한국 한정에서는 이 BKCS 리스트라는 것에 나온 200개 정도 되는 학회에 포함된 것만 우리가 한국에서 연구 성과로 인정을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많은 논란이 있는 게요. 여기에 포함이 안 된 좋은 학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AI 분야에서는 이 아이클리어라고 부르는
아이클이라고 부르는 이 학회가 굉장히 좋은 학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공지능에서는 탑티어 학회임에도 불구하고 이 BKCS 리스트에서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 기타 마찬가지로 굉장히 좋은 학회로 부르고 있는 알려진 학회들이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게 많아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긴 하지만 한국 한정으로는 이 BKCS 인정 리스트라고 부르는 이 리스트에 있는 것만 약간 연구 성과로 인정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약간 정량적으로는 얘기할 수 있고요. 대신 우리가 일단 AI 분야는 이 뭐 아이클리어 같은 혹은 뭐 WACV도 여기 리스트에 안 들어가 있는데 이런 학회들이 뭐 괜찮은 학회인 것을 알기 때문에 뭐 이력서 같은 것에 써도 큰 문제는 없다. 하지만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점수, 뭐 연구 성과를 점수로 매긴다, 뭐 이런 게 이제 한국에서 굉장히 많은데 그런 걸 할 때는 이제 안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그 국제학회에서도 그 메인 트랙이라는 것과 워크숍 트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인 트랙이라는 것은 우리가 학회가 열릴 때 예를 들어 인공지능 분야에서 유명한 학회 중에 하나인 CVPR이라는 게 열릴 때 이게 메인 장소, 학회 장소가 있습니다. 메인 학회 장소가 있고 이제 그 메인 같은 장소긴 한데 우리가 뭐 다른 층에서 열리거나 혹은 메인 학회 같은 층인데 다른 약간 별도의 룸을 잡아가지고 열리는 트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워크샵이라고 부르고요. 이제 메인에서 열리는 것을 메인 트랙 논문들이라고 부르고 워크샵은 그 메인 트랙은 아니고 그 학회의 내부에 소속된 일종의 단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뭐 일종의 하위 모임, 뭐 워크숍이라는 것 자체가 이 학회 전체에 속한 하위 모임 같은 것에 해당이 되는데요. 세션이랑은 또 다른 얘기고요. 그래서 메인 트랙에 이제 세션이라는 게 있고 메인에는 세션이라는 게 있고요. 이것은 이제 메인 트랙 내에서 연구 분야를 나누는 것을 세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뭐 AI 세션, 뭐 컴퓨터 비전 세션, 혹은 뭐 이제 파운데이션 세션 이런 식으로 연구 분야를 메인 트랙 안에서 나눠 놓은 것을 세션이라고 부르고 이것은 이제 그 본 학회 논문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메인 트랙 논문들은 본 논문 취급, 그러니까 연구 성과로 인정을 하고요. 워크샵 논문들은 일반적으로는 연구 성과로 많이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워크샵은 기본적으로 이름이 또 따로 있습니다. CVPR 내에도 대략적으로 뭐 20에서 30개 정도의 워크샵이라는 게 열리고요. 이것은 별도의 미니 학회라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인 학회가 열리는 기간이 똑같이 열리는데 근데 보통은 같은 건물에서 열리고요. 같은 건물 내에서 따로 방을 잡아가지고 미니 학회들이 뭐 적은 경우는 뭐 5개, 많은 경우는 3, 40개도 열리는데요. 그 미니 학회들에 해당하는 것을 워크샵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구 성과로 보통 인정되는 것은 이 한국에서는 BKCS 학회 리스트에 있는 메인 트랙에 있는 것을 연구 성과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메인 트랙도 보통은 여러 가지로 나누는데요. 오랄이라는 입으로 발표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PPT를 준비를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한 15분 정도 시간 내에 설명을 하면서 발표하는 것을 오랄 세션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스폰라이트나 하이라이트라고 부르는 오랄보다는 조금 퀄리티가 조금은 떨어지지만 오랄과 비슷한 연구 성과를 스폰라이트 세션이라고 해서 한 5분 정도 발표를 하는 그런 기회가 있고 포스터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PPT로 발표하는 게 아니라 포스터를 이제 학회장에다 붙여놓고 이제 포스터 앞에서 물어보는 사람한테만 질문에 응답하는 형식으로 발표하는 것을 포스터 세션이라고 부르고요. 파인딩스도 마찬가지로 포스터처럼 발표를 하는데 포스터보다는 약간 더 떨어지는 그러니까 연구 성과를 조금 더 인정받지 못한 그런 논문들이 파인딩스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 네 개의 분류가 모든 학회에 다 있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학회는 오랄과 포스터만 있는 학회도 있고 어떤 학회는 오랄 뭐 하이라이트 포스터만 있는 학회도 있고 파인딩스가 없는 학회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은 학회들이 이 네 가지 분류법 중에서 일부만 채택을 해가지고 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문을 학회에다가 내면은 일반적으로 리뷰어라는 사람들이 평가를 해서 점수를 주는데 그 점수에 따라서 오랄 세션에 배정이 될지 스폰라인 하이라이트에 배정이 될지 포스터에 배정이 될지 파인딩스에 배정될지 이렇게 정해지게 되겠고요. 어쨌든 근데 이 모두가 다 메인 트랙 논문이라서 연구 성과로 인정을 받는다. 대신 근데 오랄이나 뭐 하이라이트 이런 애들이 조금 더 좋은 연구 성과로 학계에서는 생각을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국제학회라고 해서 이런 메인 트랙
그러니까 탑티어, 세컨티어 학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학회가 200개만 있는 것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수만 개의 학회가 있겠죠. 수만 개의 국제 학회가 있는데요, 정말로. 근데 이런 수만 개의 국제 학회들 중에서 우리 AI 분야에서는 이런 한 200에서 300개 정도만 연구 성과로 인정을 하고, 그 외에 이제 많은 학회들에 내는 논문들은 연구 성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나누는 기준이 뭐냐면은 이 합격률을 기준으로 많이 나눕니다. 그래서 합격률이 보통 이런 메인 학회들, 이런 탑티어, 세컨티어 학회들은 합격률이 보통 30% 이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CVPR 같은 경우는 한 22% 정도로 알려져 있고요. 기타 많은 학회들, 뭐 유립스라는 유명한 AI 학회도 한 20% 내외로 합격률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 5개 내면 한 편 정도 붙는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그 외에 많은 학회들이 보통 이 합격률이 50% 이상입니다. 그래서 내면은 거의 다 받아주는 학회들이 사실은 상당히 많은데요. 보통 논문 합격률이 한 7, 80% 정도 되는 학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학회들은 논문을 내도 우리가 참가를 해가지고 발표를 하고 학자들 간에 의견 공유를 하고 이제 어떤 연구 주제가 요새 이제 인기 있는지 이런 것을 판단하는 그런 좋은 커뮤니티 장이 될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연구 성과로는 인정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실 같은 경우에는 한국통신학회에서 열리는 많은 이제 학회들에 참석을 하는데, 예를 들어 이제 저희 연구실 같은 경우는 한국통신학회에서 열리는 ICU-FN이라고 하는 학회라든지 ICAIIC라는 이런 학회들을 많이 참가를 하는데요. 어, ICUFN이죠. ICUFN. 이런 학회들을 많이 참가를 하는데, 이런 학회들은 사실은 좋은 학회가 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아직 그 AI 분야에서는 연구 성과로 인정하지는 않는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널 논문이 되겠는데요. 저널 논문은 앞서서 말했다시피 잡지에다가 내는 논문이 되겠고요. 뭐 수많은 출판사들, 정말로 이제 수만 개의 출판사들이 수십만 개의 잡지를 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구 성과로 인정하는 것은 SCIE라고 하는 여기에 등록된 어, 리스트에 있는 논문들만 연구 성과로 인정합니다. 여기는 이제 잡지들의 뭐가 좋은지, 무슨 잡지가 좋은지를 모아놓은 리스트가 되겠는데요. SCIE에는 9천 몇백 개, 9천 개의 잡지가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9천 개 정도 되는 잡지, 얘네들은 훌륭한 잡지다라고 정해놓은 게 되겠고요. 누가 정한 거냐면은 클라리베이트라는 미국의 약간 설문조사 단체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리베이트라는 미국의 이 설문조사 단체, 여기가 이제 매년 이 SCIE 리스트를 갱신을 합니다. 그래서 매년 갱신되는 그 SCIE 리스트에 있는 9천여 개 정도 되는 그 저널 잡지들만 좋은 잡지다라고 이제 인정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9천 개 정도의 잡지가 이제 좋은 잡지인데, 근데 AI 분야에 해당하는 잡지는 사실은 한 많이 쳐줘도 한 6, 70개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9천 개는 사실은 모든 과학 분야를 다 총집합해서 뭐 물리학, 수학, 뭐 화학, 생물학 다 합쳐가지고 9천 개고요. AI 분야에 해당하는 논문은 한 6, 70개 정도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6, 70개 리스트가 SCIE AI 분야에 있는 그 논문들, 그 저널들에 내는 논문들만 좋은 논문이다 보통 이렇게 학계에서 인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슷하게 스코퍼스라는 이런 리스트도 있는데요. 스코퍼스는 몇만 개 정도, 한 3, 4만 개 정도의 저널들 리스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클라리베이트가 아닌 엘세비어라고도 부르고 엘세비어라고도 부르는데, 엘세비어라는 단체에서 좋은 잡지 리스트를 이제 출판한 것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SCIE나 스코퍼스라는 그 리스트가 있기는 한데, 우리 AI 분야에서는 SCIE 여기 내에 있는 잡지에 낸 논문만 보통은 좋은 이 논문이라고 해서 그 연구 성과로 인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다시피 정말 수만 개의 출판사들이 수십만 개의 잡지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 외에 출판하는 논문들은 사실은 연구 성과로 인정하지 않고, 사실 그런 잡지들은 사실 논문을 내면은 거의 다 이제 받아주는 그런 잡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SCIE에 포함된 논문들만 인정을 해준다, 연구 성과를 인정을 해준다라고 이제 알게 되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서 얘기했다시피 학위 논문 같은 경우에는 학교마다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공대에서는 앞서 말한 그런 얘기가 관행이 되지만 학교마다 공대 관행과는 좀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학교의 이제 규정을 따라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학교의 그 규정이나 그리고 그 우리가 논문을 냈다라고 했을 때 그 논문 낸 그 단체의 규정도 이제 확인을 해가지고 학교 논문을 제출해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학회랑 저널이라는 두 가지 큰 이제 연구 성과를 낼 수 있는 큰 흐름이 있다, 큰 분야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학회랑 저널의 이제 논문 프로세스가 좀 다르기 때문에 논문 프로세스에 따라서 우리가 이 논문을 어디다 내야 될지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학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데드라인이 고정이 되어 있고 언제 내야 되는가가 이제 정해져 있어서 우리가 약간 시급한 연구, 이걸 발표를 꼭 빨리 해야 된다라는 연구는 학회에 많이 내는 편이고요. 저널 같은 경우는 언제 내야 되는지가 정해져 있지 않고 우리가 이제 마음대로 언제든 투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리뷰 기간이 엄청나게 학회보다는 좀 긴 편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저널에다가 논문을 내면은 리뷰라는 것을 하게 되겠고 이것의 결과에 따라서 붙는지 안 붙는지가 결정이 되는데 이 리뷰 기간이 학회 같은 경우는 보통은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걸리는데요. 저널은 정해진 게 없습니다. 저널은 이제 잡지마다도 다르고 잡지 내에서도 우리가 에디터라고 부르는 사람마다 다르고 에디터가 정해준 리뷰어에 따라 또 다릅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빨리 되는 데에서는 이제 한 달 만에 리뷰가 되는 전에도 있긴 하지만 굉장히 특수한 경우고 길면은 1.5년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논문을 내고 나서 얘가 붙는지 안 붙는지 첫 리뷰를 받는 게 짧으면 한 달, 길면은 1.5년 정도 걸린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보통 한 5개월 정도 잡으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평균은 한 5개월 정도 잡으면 일반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논문 내면 한 5개월 후에 이 논문의 리뷰라는 것이 오게 되겠고 그거에 따라서 또 수정을 해가지고 다시 재투고를 하고 그리고 재투고한 이후에 이제 합격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꼭 빨리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학회에 내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저널에 내는 경우가 일반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가 우리가 연구 성과로 인정되지 않는 논문은 연구 성과로 인정되는 논문에 확장해서 출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연구 성과로 인정하지 않는 논문과 연구 성과로 인정하는 논문 이 얘기를 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고 한다면은 우리가 국내 학회 논문은 연구 성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는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말은 뭐냐면 여기에다가 낸 프로토타입 연구가 있을 것입니다. 보통 국내 학회 논문은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되냐면은 우리가 초기 연구를 하고 초기 결과를 내 가지고 이거의 반응이 어떤지를 보는 용도로 많이 이제 학회를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연구가 끝마쳤다라고 하는 게 100이다라고 한다면은 한 30 정도 실험을 해가지고 국내 학회에다 일단 먼저 발표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주제로 한 30 정도 실험을 돌려가지고 발표를 하고 여기서 나온 성과를 바탕으로 똑같은 연구 주제로 국제학회에 낸다든지 저널에 낸다든지 이게 허용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워크샵은 일반적으로 연구 성과로 인정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워크샵은 뭐 연구 성과로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워크샵에 낸 논문을 좀 더 발전을 시켜서 국제학회 메인에다가 투고를 하거나 혹은 저널에다가 투고를 하는 것이 허용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그 국내 저널이 있는데 국내 저널도 이제 여기 써놨진 않지만 연구 성과로 그건 인정이 되긴 하지만 이제 국제학회에다가 실험을 좀 더 발전시켜서 내는 것도 일반적으로는 많이 하는 경향성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연구 성과로 인정되지 않는 그런 논문을 이제 실험을 많이 추가를 해서 같은 연구 주제로 연구 성과로 인정이 되는 쪽에다가 투고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도 얘기를 하지만 학회 중에서 이제 연구 성과로 인정되지 않는 그런 이제 학회에다가 투고를 한 이후에 그 다음에 그 연구 똑같은 주제지만 실험을 확장을 해서 저널이나 혹은 메인 그 탑티어 학회에다가 내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이게 일반적인 트랙이다. 뭐 워크샵에다가 내고 국제학회 메인 트랙에다가 내는 그런 게 이제 일반적인 흐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모든 경우가 그렇진 않고요. 이제 일부 저널은 학회가 연구 성과를 인정되지 않는 학회더라도 학회 논문, 내 논문은 받아주지 않는다 이런 잡지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학회도 워크샵에 낸 논문은 받아주지 않는다 이런 일부 학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얘기긴 하지만 각자의 학회나 각자의 저널마다 규정이 달라가지고 그것을 잘 참고를 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표절이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자기 표절은 뭐냐면은 연구 성과가 하나인데 이것을 동일한 연구 성과를 가지고 두 개 이상의 논문 두 개 이상을 출판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때 말하는 논문은 연구 성과로 인정되는 논문 이거를 말하고요. 그래서 논문 두 개가 다 연구 성과로 인정되는 논문인데 연구 결과는 하나다라고 하는 경우 이 경우를 자기 표절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자기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이제 논문 두 개를 내기는 했는데 이 한 개의 논문은 일반적으로 학계에서 연구 성과를 인정 안 하는 그런 논문이다 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일반적으로 자기 표절로는 잘 생각을 안 하게 되겠고요. 그런 경우가 이제 보통 공대 쪽에서는 국내 학회 논문들은 일반적으로는 연구 성과로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나온 프로토타입의 연구를 발전시켜서 다른 이제 연구 성과로 인정되는 메인 저널이나 이런 쪽에 내는 것을 오히려 이제 장려하는 그런 이제 관행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 성과로 인정되는 두 개 이상의 논문을 내는 것은 자기 표절이라고 이제 불러서 학계에서 굉장히 금기시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것을 이제 굉장히 주의해서 이제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가 보통은 그래서 첫 논문을 쓴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얘를 이제 저널에 내야 될지 학회에 내야 될지 이것을 잘 갈피를 못 잡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데 그런 경우는 보통 지도교수랑 상의를 해서 혹은 랩 관행을 따라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지도 교수님과 많이 상의를 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네, 그래서 학회랑 저널 논문을 제출하면은 우리가 리뷰라는 것을 받고 그 리뷰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논문이 붙는지 안 붙는지 결정이 되는데요. 이 프로세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당연하게도 연구 아이디어가 있고 실험을 한 다음에 학회 그 양식에 맞춰서 논문을 작성을 하죠. 그래서 논문을 작성을 하는데 그 학회나 저널이나 모두 다 양식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양식이 굉장히 까다롭고 그 양식을 정확하게 안 지켰을 경우에는 무조건 논문 내용은 보지도 않고 바로 불합격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 까다로운 양식을 매우 정확하게 잘 지키는 게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양식을 못 맞춰서 이제 불합격된 적이 있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양식을 못 맞췄던 게 자간 간격이랑 줄간 간격이 학회의 기준이랑 맞지 않는다라고 하고 이제 불합격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뭐 자간 간격, 줄간 간격 뭐 이런 것 때문에 떨어질 정도로 굉장히 까다롭고 사실은 뒤에 있는 익명화 때문에 사실 그런 게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잘 맞춰야 된다. 정확하게 그대로 해야 된다. 까다롭게 잘 맞춰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이 원고 작성에서의 포맷을 맞춰야 되는 그런 게 되겠고요. 이 보통 일반적으로 AI 학회에서는 더블 블라인드라는 제도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더블 블라인드는 뭐냐면은 익명화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싱글 블라인드랑 더블 블라인드로 나눕니다. 싱글 블라인드는 뭐냐면은 우리가 리뷰어들이라는 사람이 논문을 평가를 해서 점수를 매기는데요. 싱글 블라인드는 리뷰어는 이 논문을 쓴 저자가 누군지 알 수 있는 그런 구조고 대신 논문을 쓴 저자들은 리뷰어가 누군지는 모르는 그런 것을 싱글 블라인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사하는 리뷰어들은 이 논문의 저자들이 누군지 알 수 있고 대신 심사를 받는 사람들은 논문을 리뷰하는 리뷰어가 누군지 알 수 없는 그것을 싱글 블라인드라고 하게 되겠고요. 더블 블라인드는 반대로 심사하는 리뷰어도 이 논문을 쓴 저자들이 누군지 모르고요. 그리고 심사를 받는 저자들도 리뷰어가 누군지 모르는 둘 다 모르는 것을 더블 블라인드라고 하고 일반적인 AI 학회들은 더블 블라인드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학회들이 굉장히 다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 싱글 블라인드도 꽤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더블 블라인드 처리를 이제 양식에
맞춰가지고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더블 블라인드 처리도 학회마다 기준이 달라서요. 되게 학회마다 다른 기준에 각각 맞춰서 더블 블라인드 처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블 블라인드 처리 안 하면 당연하게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논문 내용 보지도 않고 불합격이다 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시스템에 맞춰서 제출하는데 학회라는 것은 열리는 일자가 고정이 되어 있죠. 예를 들어 뭐 3월 1일부터 뭐 3월 5일까지 열린다. 그러면은 논문 제출 마감 기한은 보통은 이것보다 한 4, 5개월 전이다. 뭐 빠른 경우는 6개월 전도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전년도 뭐 한 10월쯤에 이제 논문 마감이 있고요. 이 10월 논문 마감일에 맞춰서 3월 1일에서 5일에 열리는 이 학회에 마친 그 논문 제출 기한이 보통 뭐 10월쯤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기간에 딱 맞춰가지고 시스템에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은 리뷰어라는 사람들이 리뷰를 하게 되겠고요. 리뷰어는 보통은 일반적으로 논문당 3명에서 6명, 많을 때 6명까지 이렇게 사람들이 붙어가지고 논문의 평가를 하고 커멘트라는 걸 작성합니다. 커멘트라는 걸 작성을 하고요. 커멘트라는 걸 작성을 하고 점수도 매깁니다. 점수도 매기고 점수도 매기고요. 그래서 이 3명, 6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논문 한 개당 이 정도 사람들이 붙어가지고 점수도 매기고 커멘트도 하는데요. 근데 이 리뷰어들은 누구냐? 보통 일반적으로 그 학계에서 알려진 교수님들이 이제 리뷰어라는 것을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제 박사과정 학생들이나 이런 학생들이 리뷰어라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뭐 교수님이거나 박사과정 학생이거나 그렇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명에서 6명 정도 되는 이 사람들의 리뷰들이 모이면은 PC라는 이 PC라는 사람이 그 학회를 여는 그 단체에 소속된 뭐 소속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 단체에 관여가 된 뭐 일반적으로는 교수거나 연구원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리뷰어들의 그 반응을 모아서 최종적인 커멘트를 합니다. 그래서 이 PC의 커멘트에 따라서 리뷰어들의 이제 반응을 모아가지고 이 PC가 모아서 점수를 최종적으로 매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반적으로 PC라고 부르는 사람은 뭐 PC도 있고 AC라는 것도 있는데 PC, AC들은 일반적으로 굉장히 학계에서 이름이 잘 알려진 유명한 뭐 교수님들이거나 유명한 연구원들이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리뷰라는 과정이 끝나면은 이 리뷰가 오픈이 됩니다. 커멘트들과 점수가 오픈이 돼가지고 이 저자들한테 보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리버털이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리버털의 영어 뜻은 뭐 항의하다 뭐 이런 뜻인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이 논문 프로세스에서 리버털이라고 부르면은 우리가 그 저자들이 이 리뷰어들의 커멘트에 응답을 쓰는 것을 리버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리버털 레터라는 것을 써서 뭐 편지 형식으로 쓰는 데도 있고 아닌 데도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뭐 리버털 레터라고 부르는 문서를 써가지고 리뷰어들이 커멘트한 거에 반박을 하거나 혹은 인정을 하고 추가 실험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리뷰어들이 달아준 커멘트에다가 반응을 하는 것을 리버털이라고 하고 보통은 이제 1주에서 2주 정도 되는 기간 동안 학회 그 정해진 기간 동안 리버털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고 이 리버털 레터를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 리버털 레터까지 제출하면은 이제 A씨랑 P씨라는 사람들이 이 리뷰어들의 리뷰어들과 점수도 보고 리버털 레터도 보고 이것들을 모두 다 본 다음에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붙었다 안 붙었다 라고 이제 결정을 내리게 되고요. 그래서 보통은 일반적으로 리뷰어들이 준 점수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린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정이 끝나면은 일반적으로 카메라 레디 페이퍼라는 것을 또 따로 제출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최초로 제출했던 이 논문은 익명화, 더블 블라인드가 되어 있기도 하고요. 이 리버털 과정에서 있었던 추가 실험들이 있을 텐데 추가 실험들이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런 버전이 최초에 제출했던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수정을 해서 추가 실험, 우리가 이 리버털 과정에서 있었던 추가 실험도 포함을 하고 더블 블라인드도 풀어서 논문 저자들 이름도 쓰고 해서 이제 최종본을 만드는 것을 카메라 레디 버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 레디 버전을 다시 제출을 하고요. 이 카메라 레디 버전이 이 학회에 발표가 되는 그런 과정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정이 일반적으로 학회 제출 프로세스가 되는데요. 학회마다 일반적으로 이런 구조를 띠고는 있지만 학회마다 약간씩 다른 게 리버털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리뷰어들의 리뷰들이 공개적으로 웹사이트에 올려져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 저자들한테만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다르고요. 그리고 이제 학회마다 이 결정 과정에서 점수들을 보고 오럴 포스터를 구분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오럴 하이라이트 포스터 파인딩스를 구분하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학회마다의 그 고유한 발표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그 카테고리가 구별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서플리멘터리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논문은 보통 페이지 제한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8페이지 제한이 일반적인데요. 그래서 논문은 8페이지 제한이 있기 때문에 실험 결과를 8페이지 내에 메인으로 적고, 그 다음에 여기서 못 보여준 실험 결과를 서플리멘터리라는 것으로 추가 파일로 제출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는 있습니다. 그래서 서플리멘터리라는 파일을 논문과는 별도로 이제 적어가지고 내는데, 보통은 이제 굉장히 길게 많이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은 8페이지인데 뭐 서플리멘터리라는 그런 문서를 이제 같이 제출하는데, 그 서플리멘터리가 뭐 100장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길게 제출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짧게 뭐 한두 장 이제 추가적으로 제출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안 내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페이지 제한이 있는 그런 학회도 있다. 서플리멘터리에 페이지 제한이 있거나 하는 경우가 있고, 일반적으로는 용량 제한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용량 제한이나 페이지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고, 그걸 따라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널 제출 프로세스인데, 저널 제출은 뭐 크게 학회 제출과 엄청나게 다르진 않는데요. 이제 말을 하자면은, 일단 실험을 하고 원고 작성을 하는데, 이 원고 작성도 마찬가지로 저널마다 포맷이 있습니다. 그 포맷에 잘 맞춰가지고 작성을 해야 되겠고요. 되게 포맷이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특히 저널이 좀 더 학회보다는 까다로운데요. 저널 같은 경우 이제 특히 참고문헌 적는 부분이 저널마다 그 규정이 엄청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자들을 표기할 때 이름, 성 순으로 표기를 하는데, 보통 이제 이름, 성 이렇게 순위로 표기를 하는데, 이름 표기를 할 때 뒤에다 점을 찍을지 말지, 성을 볼드체 표시할지 말지, 이름을 이탈릭들 표시할지 말지, 그리고 성 이름으로 할지 아니면 이름을 약자로, 뭐 예를 들어 제 이름이 이민혁인데 m.리라고 이렇게 표기를 할지, 아니면 풀네임을 다 쓸지,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규정이 엄청나게 저널마다 다르고요. 그것을 이제 꼭 따라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논문 제목을 쓸 때, 참고문화에 있는 논문 제목을 쓸 때 다운표 표시를 논문 앞쪽 뒤쪽에다 해줘야 된다든지, 혹은 다운표 표시를 안 하고 이탈릭 표시만 한다든지, 그리고 대문자로 쓰지 않고 소문자로 써야 된다든지, 혹은 반대로 모든 문자를 대문자로 써야 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저널, 그러니까 잡지마다 규정이 엄청나게 빡빡합니다. 그것을 굉장히 잘 지켜서 써야 되겠고요. 그게 이제 어서 가이드라인이라는 문서에 보통은 적혀져 있어서, 그 해당 잡지의 어서 가이드라인을 잘 보고 지켜서 써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참고 문헌만 빡빡한 게 아니라요. 사실은 다른 단락들 작성하는 그런 규정들도 굉장히 엄격한데요. 그것을 지키지 않을 경우 마찬가지로 논문 내용은 읽어보지도 않고 불합격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 가이드라인을 잘 지켜서 써야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이드라인이 한 2, 30페이지 정도 되는 문서가 되겠는데요. 2, 30페이지 정도 되는 문서를 잘 읽어보고 그 규정에 맞춰서 논문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규정이 저널마다 다르다, 잡지마다 굉장히 다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저널에다가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바꿔가지고, 다른 저널 규정에 맞게 바꿔가지고 이제 편집을 해서 제출해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은 시스템에 이루어지게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온라인으로 제출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보통은 그 잡지는 출판사에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출판사 직원이 기본적인 항목들을 체크를 합니다. 예를 들어 이 참고문헌, 이 어서 가이드라인들을 잘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를 체크를 해서 여기서 출판사의 직원이 기초적으로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에디터라는 잡지 회사에서 약간 고용까지는 아니고, 잡지 회사에서 약간 정한 연구원 중에, 이제 유명한 연구원 중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학계에서 많이 알려진 유명한 연구원 중에 뭐 나이가 좀 드신 이런 분들이 이제 각자 유명한 그 잡지에서 에디터로 해줄 수 있냐, 이런 식으로 섭외가 들어오거든요. 그 섭외가 들어오면 그걸 승낙을 하면은 그 유명한 연구원이나 교수님들의 에디터가 되는 것인데, 그 잡지의 에디터가 되는 것인데, 그 잡지 에디터가 되면은 이렇게 초기에 투고가 된 논문을 보고
이것은 이제 평가받을 가치가 있다, 없다를 스크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에디터가 최초 평가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에디터가 이 논문은 좀 퀄리티가 안 좋다라고 평가를 하게 되면은 바로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 게재 거부를 하게 되겠고요. 게재 거부를 영어로는 리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리젝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리젝을 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스크 디시전이라는 게 뭐냐면은 에디터가 평가를 해서 리젝을 바로 하는 경우를 데스크 리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에디터가 일단 1차 평가를 하게 되겠고요. 보통 여기까지 가는데도, 에디터까지 가는데도 보통은 한 2주에서 한 달 정도 걸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출을 하고 나서 출판사가 체크를 하고 에디터가 평가를 해서 데스크 리젝이거나 혹은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경우가 보통 기간이 한 일주일 한 달 정도 걸리게 되면은 이제 에디터가 통과를 시키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리뷰어들이 리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스템은 학회 리뷰 시스템이랑 거의 똑같다라고 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한 가지 다른 점은 뭐냐면 학회 리뷰들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은 한 2주 정도 주고요. 2주 정도 내에 예를 들어 3월 1일부터 뭐 3월 15일까지 이렇게 리뷰어들의 리뷰 기간이 있고, 그 기간에 맞춰가지고 이제 리뷰어들이 리뷰를 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널의 리뷰는 일반적으로 이런 딱 정해진 날짜 기한은 없고 그냥 대충 뭐 한 3달 안에 해주세요. 언제든지 해도 상관없는데 그냥 3달 안에만 해도 되고, 넘겨도 뭐 큰 불이익이 딱히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리뷰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 그래서 이 제출한 논문과 유사한 이 연구 주제를 하는 사람들을 에디터가 찾아가지고 리뷰어들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거 논문이 제출이 우리 저널에 들어왔는데 논문 리뷰해 줄 수 있나요? 라고 이제 메일을 보통 보내고요. 그러면 리뷰어가, 메일을 받은 사람이 승낙을 하면 리뷰어가 되는 것이고, 이제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에디터가 다시 사람을 찾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에디터를 해본 경험이 있지만 보통 이제 리뷰어들이 승낙하는 비율이 대충 한 5% 정도입니다. 그래서 20명 정도 메일을 보내면 1명 정도만 승낙을 하고요. 그래서 한 100명 정도 메일을 보내게 되면은 한 5명 정도 이제 승낙을 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한 100명 정도 보내죠. 그래서 한 60, 70명 정도 이제 저는 보내는데 3, 4명 정도 승낙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3, 4명이 이제 리뷰어가 돼가지고 그 논문을 평가를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리뷰어들이 리뷰를 마찬가지로 하게 되겠고 커멘트를 마찬가지로 적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학회 커멘트보다 저널에서 하는 저널 리뷰어들의 커멘트가 훨씬 더 길고 추가로 요구하는 실험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커멘트가 좀 더 길고, 그리고 요구하는 추가 실험이라든지 이런 게 훨씬 더 많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리뷰어들의 리뷰가 끝나면은 에디터가 마찬가지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 저자들한테 결과를 보내기 전에 이 논문은 바로 승낙을 억셉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고 논문을 수정 후에 다시 투고해라 라는 것을 리바이즈, 그러니까 메이저 리비전이나 마이너 리비전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얘는 거절, 그러니까 리젝을 이제 거절, 게재 거절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이 리젝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커멘트를 보고 나서 마찬가지로 억셉, 리바이즈, 리백 이 셋 중에 하나의 결정을 저자들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커멘트도 같이 주고요. 그러면은 억셉이면 바로 이제 논문에 실리는 것이고요. 리젝이면은 같은 연구 주제로는 그 저널에는 못 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주제 이 같은 주제로는 다시 내지 말라라는 통보가 리젝이고요. 리바이즈는 뭐냐면은 우리가 기간을 좀 줄 테니까 이 리뷰어들이 이 언급한 내용들을 추가 실험을 더 해가지고 다시 재제출해라, 수정해서 재제출해라 라는 게 리비전 혹은 리바이즈라고 부르는 통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뭐 제 경험상 억셉을 바로 주는 경우는 없다라고 보면 될 정도로 억셉을 한 번 해주는 경우는 아예 없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프로세스에서 한 번에 리뷰어들의 의견이 억셉으로 가는 경우는 아예 없다라고 보면 되고요. 보통은 리바이즈, 리젝 이 둘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요. 리바이즈가 보통 한 40%? 30에서 40% 정도 나오고요. 리젝이 이제 한 70% 정도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정하고 재제출해라가 30, 40%, 리젝은 한 60, 70% 정도 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보통 여기까지 이제 이 첫 번째 리뷰 과정을 받기까지 5달 정도 걸린다. 라고 할 수가 있고, 이건 평균이고 사실 저널이나
그 논문 따라 굉장히 많이 편차가 존재를 하고 한 5달 걸쳐가지고 첫 번째 리뷰를 받고 그 결과가 리바이즈나 리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만약에 리비전 결정을 받게 되면은 리비전을 하고 리스폰스 레터라는 것을 써가지고 혹은 리버털 레터라는 것을 써가지고 다시 재제출합니다. 이렇게 재제출을 하면은 다시 에디터가 판단을 해서 억셉이나 리바이즈나 리젝 그래서 뭐 다시 여기까지로 이제 돌아간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수정을 하고 그 수정을 어떻게 했는지를 편지로 적어가지고 다시 재제출하면은 에디터한테 가는 게 아니라 다시 리뷰어들한테 갑니다. 그래서 다시 리뷰어들한테 가가지고 다시 한 달 정도 줄 테니까 다시 리뷰해주세요 라고 가게 되겠고요. 일반적으로는 그 우리 논문을 평가했던 똑같은 리뷰어들한테 갑니다. 그래서 그 리뷰어들이 다시 재평가를 해서 에디터한테 결과를 보내면 에디터가 다시 억셉, 리바이즈, 리젝 중에 하나의 결정을 내리게 되겠고요. 또다시 리바이즈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다시 리바이즈가 나오면 또 수정을 해서 리뷰전을 다시 내고 리스폰스에서도 다시 내고 다시 리뷰어들이 평가를 하고 이런 과정이 굉장히 뭐 한 번만이 되는 경우도 있고 두세 번 걸치는 경우도 있고 많으면 뭐 5번, 6번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한 번의 프로세스 그러니까 리뷰어들이 평가를 하고 에디터가 결정 내리고 이런 프로세스가 보통은 짧으면은 한 달, 길면 한 5, 6달 걸리기 때문에 논문 내는 과정이 쉽지는 않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한 번 논문을 내면은 최초 결과를 받는데 한 4, 5달 걸리고 수정을 해가지고 다시 제출했는데 그 다음에 오는 것도 한 두세 달 후에 다시 결과가 오고요. 그게 뭐 억셉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다시 리바이즈나 리젝이 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래서 만약에 억셉이 나오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다시 프루프라는 것을 재제출합니다. 이 프루프는 뭐냐면은 우리가 냈던 리비전 그 원고를 바탕으로 출판사에서 편집을 합니다. 편집을 한 이후에 이 우리가 편집한 게 맞는지를 검증하는 것을 말을 하는데요. 학회에서 카메라 레드랑 거의 똑같은 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루프라는 것을 재제출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프루프가 승낙이 되면은 저널에 실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회랑 뭐 거의 비슷한데 학회랑 다르게 리바이즈라는 과정이 거의 의무적이고 그리고 리바이즈 과정이 한 번이 아닐 수가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저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4번 이상 리바이즈를 하는 경험도 있는데 그 리바이즈 한 번 돌아올 때마다 한 두세 달 정도 걸린다. 그래서 뭐 이제 오래 걸리는 논문의 경우에는 뭐 논문 한 번 내는데 2년 정도 시간이 프로세스에만 소용이 된다. 소요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실험을 마쳐서 원고를 작성하고 억셉까지는 평균적으로만 따지면은 한 대략적으로 7에서 8달 정도 되면 일반적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고를 제출하고 나서 한 7에서 8달 정도 지나면은 억셉이 보통은 나온다. 근데 뭐 편차가 있어가지고 엄청나게 베리에이션이 크다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서 말했던 것 중에 리바이즈 리젝이라는 결정 중에 리젝이 뭐 한 70%가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도 저널마다 굉장히 많이 다르고요. 예를 들어 유명한 저널일수록 리젝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네이처 같은 경우 굉장히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네이처 같은 경우는 리젝 확률이 98%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98% 정도 되는 리젝 확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2% 정도만 억셉이나 리바이즈가 나오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좋은 저널일수록 리젝 확률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하게 알아둬야 될 사실이 연구 윤리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처음 대학원생 된 학생들은 모르는 경우가 많은 중요한 규정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한 개의 논문은 한 개의 학회나 저널에 내고 있어야만 한다. 이게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러니까 한 개 논문을 한 개 학회나 저널에 내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내야 한다라는 게 아니라 내고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게 뭐냐면은 내 논문이 이제 한 개가 있을 때 그게 이제 동시에 두 곳 이상이 제출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널 A가 있고 저널 B가 있는데 뭐 C도 있고 D도 있겠죠. 근데 논문 한 개 써가지고 이 논문을 A에다 투고를 하고 B에다가도 투고를 하고 C에다가 투고를 하고 D에다가도 투고를 하고 이렇게 동시에 뭐 4개에다가 투고를 했다라고 해봅시다. 이것은 학계에서 금지하고 있는 굉장히 이제 들켰을 경우 연구자의 뭐 생명이 끝났다 할 정도로 금지하고 있는 윤리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복 투고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논문을 A에다 낸 논문을 B에다가 낼 수는 있는데 언제 낼 수가 있냐면은 A에서 최종 리젝이라는 것을 받았을 때에만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논문 한 개 썼으면은 A에다가 내고 있으면은 내고 있는 상태가 A에만 내고 있는 상태여야 됩니다. 이 논문을 B에다가도 동시에 내고 있는 상태가 되면 안 된다. 즉 이제 투고를 중복해서 할 수 없다라는 것은 A에서 확실하게 리젝을 받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B에다가 내야 되고요. B에다가 확실하게 리젝을 받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C에다가 내야 된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 투고라는 것은 논문 윤리에 굉장히 어긋나는 그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윤리상 중복 투고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작업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저널 제출은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리젝 확률도 높고 그리고 리젝을 받고 난 이후에야 다른 이 저널에다가 제출할 수 있고 이런 규정들이 있어가지고 한 개 논문 내는 게 굉장히 오래 걸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끝마쳐도 그 연구가 저널에 수록되기까지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중복 토고를 막는 건 학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학회도 중복 토고를 막고 있고요. 중복 토고는 뭐 학회든 저널이든 하지 않아야 될 그런 연구자로서는 하지 않아야 될 행동이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